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몇 주 안 남았어요. 한 7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남은 기간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뭐 더 잘 풀거나 뭐 점수를 더 높게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이 실력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남은 기간에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남은 수능을 대비하면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피해야 될 강의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쪽 사교육계의 좀 치부를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게 이래요.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건 이상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드러내면 화내요. 화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잘못을 하는 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빈칸 추론을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지문을 다 띄워놓잖아요. 지문을 띄워놓고 강의를 하는데 이 빈칸이 나와요. 빈칸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문을 띄워놓고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야, 요걸 여기다 넣어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 그럼 여기다 넣으면 이거랑 똑같은 게 뭐 있어? 몇 번이지? 이게 정답이 이거야. 야, 이걸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 쉬운 문제잖아.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마술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가 중요한 정보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문의 아무 부분이나 보면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정적 근거라는 것은 특정한 위치에 있을 거야. 지문마다 달라질 것이고. 근데 왜 하필 그게 여기 있느냐는 얘기야.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근거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전체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이 부분이 근거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서 빈칸을 문맥적으로 선지를 넣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 아까 그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요한 이 근거가 여기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 이걸 찾아가는 과정 없이 그냥 이러니까 정답이 이거래.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수학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 나왔어. 근데 A는 복잡한 미분을 해야 되고 B는 복잡한 적분을 해야 돼서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A 딱 봐봐. A 딱 보니까 A는 3일 것 같다. 그지? B는 딱 보니까 2일 것 같아. 그럼 정답은 뭐지? 쉽다. 만약에 어떤 강사 이렇게 설명했다고 미분도 안 해주고 적분도 안 해줘서 아무런 계산도 없이 A는 그냥 3이고 B는 2야. 그래서 당연 정답은 5야. 선생님 10초 만에 풀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어. 미쳤나 보네?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야. 여기에 정답의 근거가 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게 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서울대 지구학 그쪽에 가 있고 남극 간다는 얘기 인스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공부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 학생이 이러는 거야. 제가 어떤 유명한 강사한테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강사한테 수업을 받고 그걸 집에 와서 적용을 했더니 기출문제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으로 다 옮겼어요. 똘똘한 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어. 어떤 풀이법을 배워서 적용을 했어. 그 선생님 교재가 아니라 기출문제에 적용을 했어.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그 선생님의 교재에는 그 선생님의 방식이 맞는 것만 들어있겠지. 그런 것만 모아놨겠지. 안 되는 거 갖다 놨겠어? 그럼 안 되는 건 존재하지 않을까? 안 되는 건 존재해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틀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 틀이 적용되는 게 내가 보기에 한 50% 정도 적용되면 잘 적용되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나왔을 때 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효과 나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틀이 없는 게 제일 좋거든. 그게 가장 그 실전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태권도를 배웠으니까 무조건 싸울 때 태권도로 싸워야지. 근데 상대방이 무기 들고 와, 총 들고 와, 도망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 들고 오면 나도 총을 들어야지. 나는 주먹과 발로 싸우겠어. 바보예요. 이게 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야. 나는 항상 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지. 그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크 신드롬. 그러니까 하던 방식으로 다 계속 하게 돼서 그 바뀐 상황에서도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옛날에 통하던 게 지금도 통하겠지. 또는 옛날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지. 틀을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틀 없이 실전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 이제 찍기 강의들, 스킬 강의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9평 이후예요. 지금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금 조바심이 나고 아니면 겁나.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력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 그럼 사람이 항상 그 자기가 되게 공경한 상태에 빠졌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거든.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 보면 말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치료법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TV 보니까 에너지 솔트라고 그 에너지 솔트 그거 고발했던 분이 선생님 선배님이에요. MBC는 그 탐사 시사 프로그램 그 기자입니다. 선배님이 그 하셨던 건데 보면서 이제 응원 열심히 했었거든. 막 문자 보내고 형님 멋있어요 그러면서 문자 보내던 기억나는데 암 환자들한테 그 에너지 솔트라고 이 소금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소금에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소금을 얼마 안 되는 막 200만 원씩 팔고 그랬다고요. 사기꾼들이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들 돈이나 내놓고 가라 이 얘기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실력이 지금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그 암 환자의 심정과 거의 비슷한 심정일 거고 그래서 합리적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분명히 비법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명약이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남들은 못하겠지만 나는 그 스킬을 통해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 돈이나 내놓고 가세요. 어차피 재수할 너는 돈이나 내놓고 가라. 똑같은 일이 이 사교육 업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피하셔야 돼요. 올바른 컨텐츠와 강의. 일단 올바른 강의는 어때야 되느냐? 이 글이 왜 여기가 중요한지를 쭉 해석하면서 같이 찾아나가줘야 돼. 학생의 방식대로. 아시겠어요? 물론 해설 강의 같은 거에서는 학생들이 못하는 수준까지 선생님들이 해설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좀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으니까 학생들 수준을 넘어가는 설명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걸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왜 여기가 중요한지, 왜 다른 부분을 보면 안 되는지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왜 이 선지는 맞고 왜 이 선지는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 선지가 정답인 근거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답이 오답인 이유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주는 강의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 강의는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내 강의인데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 하겠지. 선생님 말고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그건 확답 드릴 수가 없어. 그걸 확답 드릴 수가 없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선생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분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느냐? 그런 분들이 인기가 더 많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나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왜냐면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찾으셔야 됩니다. 야, 이 단어만 봐. 선지의 그 길이를 봐. 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이게 정답일 거야. 문법 문제를 공식을 막 몇십 개씩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문법은요. 공식으로 배우면 그 공식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능뿐만 아니라 공시에서도 공시는 문법이 더 중요하거든. 공시의 문법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자기가 만들어낸 공식을 적용하다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공식이에요.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풀이법이 아닙니다. 문법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쭉 읽고 해석이 이상한 부분 찾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쭉 읽다가 어색한 부분 찾는 게 좋아. 물론 이게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실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실력을 키우지 않고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름길에 해당되는 스킬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공식 같은 거 배워가지고 접근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렇게 점수를 따려고 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쉽게 온 거는 쉽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지 컴하면 이지 고 한다는 말 속담 있잖아요. 그건 공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실력을 키우세요. 제대로 실력을 키우시면 문법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법 문제 진짜 쉬운 문제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공식, 막 동사 뒤에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우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지 말라고요. 항상 그 예외적인 게 나올 수 있다고. 알겠어? 예를 들어서 ing가 맞냐, pp가 맞냐, 뒤에 목적어 있나 봐봐. 없으면 pp고 있으면 ing. 이거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이거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ing가 아니라 pp 뒤에 목적어 나올 수도 있고 ing 뒤에 목적어 없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리고 그게 지금 진짜 분사구문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인지 그거를 그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부분만 보고 그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오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원이 여러분들 그 스킬 같은 거 모를 것 같죠? 기가 막히게 그 스킬을 적용하면 틀리게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면 죽어요. 그래서 문법을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은 문법에 대해서는 공식을 거의 안 가르칩니다. 딱 하나 가르칩니다. 하나. 대타고 와색 구별 문제 할 때만 공식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공식이라는 걸 안 가르쳐요. 원리만 알려주지. 그리고 뭐 구문이란 건 공식이 있을 수 있어. 난 구문 강의에서 공식 쓰니까. 이런 것들의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이어 보이는 그런 거 오히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진짜 매력이 없어 보이는 EBS 강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실이 있고요. 맞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칭찬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분들의 특징이 뭐야? 그분들은 진짜로 정도를 걷는 선생님들이에요. 정도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 되는 거라고. 결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3일 때는 그런 막 편법 같은 거를 쓰는 걸 듣다가 나중에 재수할 때는 정도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재수생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 선생님 고3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경험해봐야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 나는 고3들 어떻게라도 깨우쳐가지고 그 재수라는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재수생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얘기해줘도 안 돼요. 지가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학생이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좀 희망을 걸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컨텐츠를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라는 거. 근데 이 실모라는 걸 이제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게 나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기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선택하냐면 유명한 강사냐. 그럼 여러분 유명한 강사의 컨텐츠는 다 좋을까? 아니. 유명한 강사의 컨텐츠 중에 좋은 것도 봤고요. 쓰레기 같은 것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잘한다고 문제 잘 만들까? 그건 아니야. 그죠? 그건 당연하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문제를 쓰러 만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사서 쓰거나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 잘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신 수준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 하지만 수능 수준의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모의고사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지문이 완전 이해조차도 안 된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진짜 너무 많다. 수능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평가원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기출문제 풀 때 이런 적이 없는데, 그 컨텐츠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런 속성이 있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 특히 평소에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 틀려본 적이 없는 애야. 근데 어떤 컨텐츠를 풀고 80점대가 나왔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컨텐츠가 쓰레기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 와, 나를 틀리게 했어. 정말 훌륭해. 이건 무슨 싸움을 하다가 이제 난 한 번도 안 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패가지고 내가 졌어. 그 사람한테 싹고수야. 인정. 이거랑 비슷해. 야, 모의고사는 그러면 안 돼. 그건 모의고사 질 자체가 안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거 풀다 보면 여러분이 평가원 스타일, 수능 스타일에서 멀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피하셔야 돼.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여야 된다는 얘기야. 실전 모의고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실전 모의고사는 이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려웠지. 그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약간 쉬운 것부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약간 어려운 이런 걸로 구성된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모의고사는요. 실제로 수능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 작년에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해 나온 거랑 보니까 수능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 수능의 결과가. 놀라워요. 그리고 보정 점수를 가지고 이 모의고사는 5점 플러스를 해줘야 돼. 라고 해.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5점이 어려웠어. 그러면 5점을 더하면 대부분 학생들 자기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모의고사 제대로 된 거고 전혀 관계없는 평상시 평가원 수능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점수가 나오는 모의고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는 다른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물론 선생님 만든 모의고사라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자잘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21번 문제 다른 건 모의고사 풀 때 화나는데 선생님 거 풀고 감동받았다고. 약간 오타 있어가지고 그걸 지적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런 모의고사들이 있어. 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있어. 영어 모의고사 중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는 어떤 모의고사냐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지문을 이해 못하면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 나와.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도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진짜 허접한 모의고사들 되게 유명한 강사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이야. 수능 시장에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의고사 중에 보면 정답이 정답 아닌 것도 있었어. 오답이라고 나온 게 정답이고 정답이라고 나온 게 정답 아니야. 주제나 제목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뚜렷하지 않은 것들. 알겠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역효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많이 안 푸셨다면 기출문제로다가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다 생각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컨텐츠를 잘 고르셔서 그거를 구매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는 좀 조심하셔야 돼. 주관적인 평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를 쓰러뜨렸어. 엄청 훌륭해. 이런 유치한 이런 유치한 방식의 컨텐츠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정 강사의 특정한 풀이법에 적용이 잘 되고, 그죠? 수능이나 평가원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과 수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권도로 다 덤비는 게 아니라 돌 던지고 시작한다니까. 막싸움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문이라는 게 어떤 일관된 것은 있잖아요. 일관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이 아니라 일반적인 게 있을 수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수능에 나오는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게 통념이 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통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틀을 가져다가 지문에다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내가 가진 틀 가지고 그 사람 끼워 맞추게 되면 그 사람 분명히 도망가게 된다. 아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라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야. 수능 문제는 특성이 똑같지가 않고 지금까지 봤던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건 다 과거이고요. 수능 문제는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서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지금 시점에 여러분 걱정돼서 뭐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찍는 TCC라서 좀 중언부언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관적 뭐 이렇게 미리 멘트를 준비해 오거나 이런 거 아니라서 좀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열심히 남은 기간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컨텐츠와 제대로 된 강의를 공부하셔가지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선생님의 TCC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